이낙연 대표에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 대표가 선출할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자리가 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사람의 최고위원도 다 지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한국노총의 금속노조위원장 박병대 위원장이고요. 또 한 예. 사람은 청년 여성 위원으로 아주 파격적인 박성민 위원이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24살로 고려대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민주당의 지나온 역사에서 20대 최고위원이 선정이 된 것도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지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최고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박성민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부터 민주당의 청년 당원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2019년에도 청년 대변인, 청년 인재로 선발이 되면서 청년 대변인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에도 상당히 그동안에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해 9월에 그 청년 대변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7월에 인천국제공항에 그 정규직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 일었을 때 당이 청년들의 절박함,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런 얘기군요. 박성민 최고위원, 저도 사실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고정 패널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도 박성민 청년 대변인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가 박성민 청년 대변인을 일약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이 부분 상당히 놀랍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이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많이 얼떨떨하고 놀라기도 하고 진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되게 많이 떨리고 그랬었는데 꼭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제안을 좀 수락했던 것 같습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뎌지는 순간 그리고 좀 언어에 있어서 선택이 바르지 못한 순간들 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같은 존재처럼 좀 환기시키고 전환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이 조금 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려고 합니다. 김윤아 평론가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이른바 삼김씨가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 그 민주당의 야당의 당수 유진산 당수가 구상유치라고 했단 말이죠. 아직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다. 어떻습니까? 24살의 청년 최고위원, 앞으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신이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도 민주당이 잘못되는 순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나이가 40이 안 됐지만 오늘 두 차례나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정치 거물들도 사실 제 나이 때 이미 상당한 거물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구상유치 소리 듣던 그 나이 때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 있다고 해도 똑같이 또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20대이자 대학생인 이런 좀 최고위원이 탄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공학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목적,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층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여당으로부터 좀 이반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달래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부에 입성시킨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적은 금방 달성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최고위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 민주당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 또는 잘못된 정책을 펼 때 그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역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또 이제 좀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민주당의 중심 정책으로 가지고 가야 그것에 본인이 역할을 해야 사실은 좀 청년층 또 젊은 층들의 이제 여론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주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점에서 이제 이낙연 지도부의 앞으로의 선택이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통합당의 비대위원인데 가장
젊은 나이인가요? 어떤가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비대위원이 2명이나 더 두 있습니다. 명 더 있습니까? 네. 연령대는 30대. 다 30대고요. 예.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 39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9이면 아직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네. 새누리당 비대위에 맞습니다. 참여했을 때가 20대 아닙니까? 그때가 아마 20대 후반에 참여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을 굉장히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5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이 25세로 돼 있는데 피선거권의 연령조차 갖지 못한 젊은 청년을 파격적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때마침 이번 저희 당 정강정책 통과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확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도 변화하고 또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모습들을 한번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인가요?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후보로 영입하는 것 우둔한 짓이다.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서울시장 얘기에 대해서는 얼굴만 잘생겼다고 서울시장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거침없이 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특정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당내에서 대권 주자 혹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이 됐던 순간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아주 낮은 지지율에서부터 시작돼서 당선이 됐던 전례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전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군 후보군을 봤을 때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 당이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착화시키고 여기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인사들까지 발굴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사람들을 찾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이 되고 내일 아마 이 시간 이후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당명과 정강정책을 우리 국민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도할 때 국민의힘 당자는 안 붙여도 되는 거죠? 당자는 전혀 붙이질 않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예.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 예. 힘으로 앞으로 더 나은 약칭은 없는 것이고요. 약칭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통합당 내일부터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까?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이 되게 되면 몇 시죠, 그게? 전국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이 투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내일 이 시간 이후 정도면은 최종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가 대통령의 외국 방문 행사를 맡은 것을 두고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기획사만 단독으로 견적서를 내서 사업을 따낸 것이 법령 위반이고 특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당시 주 노르웨이 한국 대사관에서는 3주밖에 남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이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이미 탁현민 비서관과 기획사 관계자가 현지 답사까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응을 보인 거죠. 네, SBS 보도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그 비판을 했는데요. S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서 SBS 보도는 그러면 보안 요소는 무시한 채 대통령 행사의 동선이나 장소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를 하고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같이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행사였기 때문에 보안상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성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보안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행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15일 이내에 이런 멋진 공연을 완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전 답사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직접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보안이 중요하고
공연 완성을 위해서는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 미리 그 전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백운 기자가 어제 보도한 그 의혹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직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계속 청와대 해명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SNS를 통해서 해명하는 것도 옳으냐 하는 뭐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뭐 언론의 취재에 좀 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뭐 SNS에서 저렇게 답변하는 게 저는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의 내용은 어쨌든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청와대도 그렇고 탁현민 비서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렇다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논의를 앞으로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생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대안적인 논의를 해야지 어떤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이 보도가 SBS만 한 그런 내용의 보도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뭐 한겨레라든지 다른 언론도 보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가계약법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 탁현민 비서관이 오늘 얘기한 대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을 바꿔서 이렇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게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